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무시무시한 포병력. 2. 가장 효과적인 전투 개념. 3. K9과 IF의 완벽한 조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이 틀렸습니다. 우리 군은 국방부 대신 포방부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포병 전력 확보에 노력을 쏟고 있었습니다. 질적 우위를 중심으로 병력을 구성하는 대한민국이지만 적어도 포병 전력에서만큼은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방백서 기준 미국이 보유한 야포의 총수량은 2337대입니다. 반면 한국이 보유한 야포의 총수량은 미국의 2.5배가 넘는 무려 6000대에 달합니다. 자그마치 98배나 차이가 나는 국토 면적을 생각한다면 한국의 야포 보유량은 기형적일 정도로 많은 것입니다. 이는 마치 콩나물 시루처럼 전 국토의 포병 전력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압도적인 물량 차이는 비단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물량 공세가 기본 전략인 중국도 기껏해야 4642댐에 불과한데요. 포병은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질적, 수적 우위를 동시에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군의 핵심 병가입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들은 감히 범접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대한민국의 막대한 포병 전력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지역 거부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원거리에서 특정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화력인데요.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는 중국 북부 전구의 20만 대군이든 북한이 주장하는 110만 대군이든 휴전선을 넘는 순간 하늘을 뒤덮을 듯 쏟아지는 무자비한 우리의 포격 하망을 뚫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포병 전력은 최강의 방패이자 동시에 가장 날카로운 창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모든 상황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포격 전술의 패러다임이 뒤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포격 함함을 추구하는 러시아군이 수백 발의 포탄을 퍼부어야 받듯이 작은 전과 하나를 올리는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매 순간 한 발 한 발의 포격이 배멸적인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대등한 전투가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크라이나군이 기존 포격전의 세대 교체를 시도 중인 것입니다. 과거부터 무자비한 대규모 포격을 계획 중인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를 무너뜨린 우크라이나군의 포격 전술에 숨겨져 있던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선 선진 포격전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양측의 포병 전력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같은 소련 출신 국가로서 상당 부분 같은 무기 체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2S19 무스타 S가 있습니다. 무스타는 전장 7.1m, 전폭 3.3m, 전고 2.9m의 차체에 152.3mm 복사포를 얹은 러시아군의 주력 자주포 중 하나입니다. 42톤의 중량의 840마력 디젤 엔진을 탑재해서 최고 속력이 시속 60km로 다소 느린 편이지만 대신 주행거리가 500km나 되기 때문에 부족한 기동력을 메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분당 68발, 개량형인 무스타 SM의 경우 분당 최대 10발의 연사가 가능해서 넓은 범위를 제압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사거리가 짧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스타는 합력 감소탄 발사 시 29km, 로켓 진탄 사용 시 36km가 최대 사거리입니다. 그래도 무스타가 1989년에 취역하기 시작했다는 걸 간말하면 이는 충분히 준수한 성능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 이 무스타를 무려 8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무스타는 소련 시절 제식화된 자주포였고 우크라이나 또한 적은 수량이지만 무스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다시 말해 주력 자주포의 종류는 두 국가가 서로 비슷했던 건데요. 물론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독일의 PZH-2000, 프랑스의 시저, 폴란드의 아즈크라프 등 다수의 서방세계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주포들이 아무리 뛰어나봐 성능 하나만으로 전황을 획기적으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일부는 무스타와 비교해도 별로 나을 게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미국이 지원한 M109 자주포입니다. 1963년 개발된 M109는 전장 9.1m, 전폭 3.1m, 전고 3.2m 및 차체, 승무원은 6명이나 필요한 구식 자주포인데요. 최대 속력도 시속 56km에 불과하고
그나마 가동 범위도 350km가 한계입니다. 심지어 최대 사거리는 러시아의 무스타보다 더 열악합니다. M109는 일반 고폭탄을 사용할 시 최대 사거리는 고작 18.1km, 로켓 추진탄을 사용해도 23.5km가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1분에 최대 4발을 발사하는 게 고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계의 평균화된 자주포 전력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K9 같은 괴물 자주포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지 이 정도의 전력도 감지덕지한 나라가 많습니다. 그나마 미국은 M109를 수십 년 동안 개량해서 M109A6 팔라딘을 주력 자주포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기본 토대부터가 K9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우크라이나의 포병 전력이 러시아군보다 절대적인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 추정한 러시아의 자주포 보유량은 치장 물자까지 모두 합쳐 무려 5,870댐에 달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아무리 잘 쳐져봐야 러시아의 1,8에 불과한 720여 대가 고작이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견인포와 박격포, 포병 전력의 일부분인 다면장로켓까지 합치면 두 나라의 전력 차이는 프로복서와 갓난마귀와 다를 게 없을 정도입니다. 그도 그렇게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보다 많은 물량의 포병 전력을 보유한 나라이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전력만으로만 비교했을 때 이론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전쟁 초기 대부분의 군 전문가가 러시아의 빠른 승리를 예견했던 것이고 모두 러시아군의 처참한 패배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포격전에서부터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선진화된 포병 전술교리에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포병교리는 대규모 화망 사격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망이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공 화망이 아니라 그물처럼 짜인 화기의 사격 범위를 말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소련군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러시아의 포병교리는 정밀도가 떨어지더라도 대규모 화망으로 대단히 면적 제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포격 방식은 중심이 짧고 표적도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효과적이지만 문제는 대충 헤르손시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나라는 식으로 포탄을 쏘아붙이다 보니 참호, 엄폐물 등의 숨은 우크라이나군을 제압할 수 없던 것입니다. 이런 부정확한 포격은 막대한 포탄의 소모로 이어지고 결국 지금에 와서는 포탄이 없어 야포를 놀려야 하는 참혹한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사실 러시아군이 유독 대규모 화망 구축에 집착하기는 했지만 포격의 개념 자체는 점 표적이 아니라 면 표적을 노렸기 때문에 그리 틀린 것도 아닙니다. 포격이라는 특성상 최소 20km 밖에서 포탄을 날리다 보니 특정 목표물이 있는 장소를 타격하는 게 일반적 포격 전술입니다. 이를테면 적군의 집결지나 보급로, 적 포병진지, 지휘소 등을 타격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한 포병교리와 큰 차이가 없는데 왜 러시아군은 무너진 것일까요? 그 원인은 통신체계의 확립 부족입니다. 지금의 러시아 일선 포병 부대에는 감시점찰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통신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쉽게 말해 레이더, 무인기 같은 탐지 장비로 적의 위치를 특정하고 해당 지역에 포격을 날려야 하는데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없으니 정밀한 포격을 날릴 수 없던 것입니다. 게다가 전장관리체계, 전투지휘체계 등이 부족해서 막상 포격을 가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이 재빨리 해당 장소를 이탈해버리면 실시간 추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군이 이를 제대로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아주 기발한 방법을 사용해서 족집게 정밀 포격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 초점밀 포격의 비밀이 바로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활용해서 탐지 획득 추적 평가 타격이라는 통상적인 포격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이를 우리 군에 예를 들어 설명하면 통상의 포격 절차는 관측자가 포병대대 사격지휘소, 즉 대대 FDC에 포격을 요청하면 대대 FDC는 목표 지점 근방의 포대 FDC에 포격 준비 명령을 하관합니다. 이후 포대 FDC는 타격을 위한 사격 재원을 산출하고 이를 포대에 전달하는데요. 그러면 포대는 그제야 정해진 좌표로 포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설명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원거리 포격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최악의 경우 아군을 포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활용해 관측자, 대대, FDC 단계를 파격적으로 생략했습니다. 즉 일선의 포대 FDC에서 드론으로 직접 목표 지역을 확인하고 포격 재원을 산출 전달, 포대는 이를 바탕으로 곧바로 포격을 가하는 건데요. 이 실시간 관측 포격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은 빠르고 정확한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확도 측면에서는 면표적이 아니라 전표적을 노릴 수 있을 정도로 비약적인 상승이 이루어졌는데요. 과거 눈에 보이지 않는 목표물을 타격하는 간접 사격의 일종이던 포격이 현대의 전장에서는 눈으로 목표물을 직접 보고 타격하는 직접 사격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드론을 통해 명중 여부, 피해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보니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빠른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덕에 우크라이나군은 소량의 포탄으로도 러시아군에게 괴멸적인 타격을 입히는 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군은 전쟁 이전부터 드론 부대를 운영하고 있었고 서방에서도 대규모로 관측 드론을 지원받는 드론 전력에서만큼은 러시아를 압도하고 있는데요. 반면 러시아군은 제공권 장악에 실패하면서 러시아 드론은 보이는 족족 우크라이나군에게 격추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정보력에서부터 크게 참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포병 사격술에서부터 막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러시아군의 포병이 우크라이나군 앞에서 매번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대의 전쟁은 드론 전쟁이라는 말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할 사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K-77 사격지 현갑참에 탑재된 포병 사격 지휘 체계인 BTCS를 통해 자동으로 포격 재원을 산출하고 신속한 포격 임무 수행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더 나아가 K9 자주포에는 이미 BTCS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포격 재원 산출이 가능합니다. 즉 극단적으로 말하면 K9와 드론을 융합하면 포대 FDC 단계마저 생략하고 일선의 K9 포대에서 직접 포격 재원 산출부터 타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대한민국 포병은 지금의 우크라이나군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빠르고 정밀한 포격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마음만 먹으면 전쟁의 혁신을 일으킨 우크라이나군보다 더 강력하고 신속한 세계 최강의 포병 전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포격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개편된 훈련부터 포병 운명 체계까지 모든 걸 바꿔야 합니다. 이는 물론 절대 쉬운 선택이 아닌데요. 하지만 가장 실전적이고 현대적인 포격전을 우크라이나가 증명했듯이 이제는 구식화된 포병 교리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 전장에 맞는 선진 포병 교리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흘러나오는 러시아군의 굴욕적인 영상이 연일 화제입니다. 역공에 나선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흐름을 쥐게 되자 그동안 러시아가 감추고 있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요. 러시아 내부에서도 더 이상 무기도 지휘체계도 남아있지 않아서 전장에 던져진 징집병들은 뭘 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차 안 된 러시아군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이런 발언을 뒷받침하고 있죠. 그 중에는 하이마스에 얻어맞은 러시아 탄약 보급 차량이 우왕좌왕하다 유폭을 일으켜 아군 차량까지 폭파시키는 영상도 있었는데요. 결국 패전의 흐름을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한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도리어 침공을 해올까봐 국경선을 따라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매서운 기세로 역공세에 돌입한 우크라이나. 매일매일 우크라이나가 조국의 영토를 해방했다는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우크라이나는 루안스크주와 도네츠크주에서 3개의 도시를 탈환했습니다. 동부에 이어서 남부 전선에서까지 러시아군을 밀어내기 시작했어 남부 전선의 최고 요충지인 헤르손의 완전한 탈환도 조만간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헤르손은 푸틴의 강압적인 경합 투표를 통해 러시아 영토로 선포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전 세계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세로 전환한 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생하게 담은 영상들을 승전보와 함께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드러난 러시아군의 실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한 영상에는 러시아군 2명이 점령지의 가정집에서 세탁기를 훔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무 그늘에 Z자가 선명히 새겨진 차량을 주차해놓고 건물 내부에 들어간 2명의 러시아군이 이 입구 드럼 세탁기로 보이는 흰색 가전제품을 함께 들고 나와서 그걸 차량에 집어넣는 장면이 그대로 찍힌 것입니다.
특별 군사 작전이라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면서 둘이서 낑낑대며 세탁기나 약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헛웃음이 다 나오죠. 심지어 이들은 그 모습이 우크라이나한테 전부 찍히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도 러시아군은 점령지에 레저 시설을 약탈하는 모습을 포착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를 보고 있던 우크라이나 포병들한테 큰 선물을 받았죠. 자국 시설물이라도 얼마든지 부술 각오가 되어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그곳에 포격을 가하는 것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막 이륙한 러시아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국경도 넘지 못하고 예이스크 시가지에 추락한 영상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운전 중이던 러시아 차량의 블랙박스에 담긴 이 영상은 이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수-34가 저공에서 갑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더니 시가지 아파트로 추락하는 모습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수-34는 너무 오래 저공 비행을 한 나머지 버드 스트라이크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대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한 부품 부족과 제대로 된 정비 인력의 부재가 빠르게 고도를 올리지 못했던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이렇듯 러시아군은 이미 만성적인 물자 부족 상태에 빠져 제대로 전쟁 수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본토에서 제공하는 물자의 양 자체가 모자란 이유도 있지만 후방 보급 라인이 우크라이나한테 처절하게 얻어맞고 있는 것도 한몫하죠. 이미 우크라이나는 주변국이 지원해준 드론과 미국이 제공하는 위성 정보를 통해서 전장의 동향을 제 손바닥 보듯이 읽고 있습니다. 후방 보급 라인 역시 마찬가지죠. 러시아군 탄약 보급 차량이 하이마스에 얻어맞는 장면이 담긴 영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별다른 은원패도 없이 방심한 채 달리던 보급 차량은 드론을 뒤늦게 눈치채고 숲속으로 숨었지만 결국 하이마스가 날린 미사일에 맞고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윽고 발생한 화재로 인해 싣고 있던 탄약이 유폭을 일으켜서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발은 아군 차량을 직격해 또 다른 폭발을 일으키기까지 했죠. 이렇듯 우크라이나한테 전방은 물론 후방까지 골고루 유린당하고 있는 러시아는 한 발 두 발 전선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세계 2위 군사력이라는 러시아가 개전 7개월 만에 일어놓지 못할 상태가 된 것은 사실상 군에 남은 병사가 졸병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의 예비군이 텔레그램을 통해 퍼뜨린 내부 고발 내용에 따르면 징집되어 우크라이나로 보내진 러시아 군인들은 탄약도 없고 지휘관도 없으며 전장에서 무엇 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러시아 징집병들은 우크라이나 들판에 개처럼 내던져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제복과 소총, 총검은 받았지만 총알은 하나도 못 받았고 명령을 내릴 장교도 없어서 당연히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정보도 명령도 없다. 우리는 국민이 어디 있고 적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불안하다. 무전기도 탄약도 의료용품마저도 없다며 불합리한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덧붙여 이걸 우리 당국에 보여주고 싶다. 이게 정상이라고 보느냐며 일갈했습니다. 마치 총을 들고 앞에 가던 사람이 쓰러지면 그 총을 주워서 쓰러던 2차 세계대전 시절의 소련을 방불케 하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그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이기지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제 도리어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넘어와서 공격할까봐 벌벌 떨고 있습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접전 중인 전선 전역의 국경선에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바그너 라인이라고 명명된 이 방어선은 우크라이나 기갑 차량의 전진을 방해하기 위해 작은 피라미드 모양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드래곤즈 티스 혹은 용치라고 불리는 이 구조물은 주로 두 가지 용도로 활용됩니다. 일단 사람의 허리 정도 오는 크기를 활용해 보병이 뒤에 숨는 엄폐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지그재그로 배치해서 전차에 발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된 용치는 전차 사이즈의 궤도로는 피해서 넘을 수가 없어서 엔진 출력으로 부수거나 공병들이 먼저 가서 처리해야만 하죠. 명색이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는 나라가 자기들한테 침략을 당한 나라의 반격에 국토를 잃을까봐 무서워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1000km에 달하는 전선을 따라 우크라이나군이 보복하러 넘어올 수도 있다는 공포가 러시아 내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는 그간 점령지에서 자행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짓들에 대한 업보가 있고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피해 도망가면서 전쟁 기간을 통틀어 손실한 장비 7,500대 중 3분의 1에 달하는 2,440대를 우크라이나에 노획당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이 내버린 탱크를 몰고
자신들이 했던 일을 되갚아주려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겁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전쟁 목적은 어디까지나 잃어버린 국토의 탈환이고 이를 달성한다면 러시아의 국경까지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식 이하의 행동을 반복하는 러시아와는 다르게 말이죠. 결국 능력도 명분도 없으면서 침략 전쟁을 시작했던 러시아는 이렇게 얼마 못 가 한계를 드러내고 매일 치욕만 당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러시아의 순식간에 집어삼켜질 것 같던 우크라이나는 반대로 전 세계의 지원을 등에 업고 러시아를 몰아붙이고 있죠. 상황을 뒤집을 자신이 없어지자 러시아는 이제 핵무기 카드를 흔들어 보이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앞뒤 분간이 잘 안 되는 러시아라도 핵무기가 정치적인 요소를 띠고 있음은 인지하고 있는 듯한데요. 어떻게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을 쓸 명분을 만들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더티밤인데요. 더티밤은 재래식 폭탄의 방사성 물질을 결합한 무기로 핵폭발과 같은 파괴적 위력은 없지만 광범위한 지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수 있어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나토가 지원해준 이 더티밤이 있다면서 이걸 사용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핵선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고 이상한 생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튀르키예 국방장관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분쟁지에 더티밤을 쓸까봐 우려된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쇼이구 장관은 우크라이나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면서 통제되지 않는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포발 가능성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물론 이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헛소리지만 이를 통해 아무튼 핵무기를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제압하고 확전해 구실로 삼겠다는 속셈인 것입니다. 핵전쟁의 가능성이 생겼으니 더 이상 서방 국가들도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3국이 이에 대해 즉각 반박하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냈는데요. 이 공동발표문을 통해 3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고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에 더티밤 사용을 준비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명백한 거짓 주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덧붙여 전 세계가 이미 확전해 구실로 이러한 주장을 이용하는 러시아의 의도를 꿰뚫어보고 있다고 경고했죠. 미국, 영국, 프랑스는 핵무기를 실제로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서양 국가들. 사실상 허튼 소리로 핵쓸 명분을 만들었다가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러시아는 아직도 핵을 꺼내들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상 전 세계가 그들의 적이 될 것이며 그 이전에 러시아에 있는 핵 무기가 제대로 작동은 할지 걱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부디 러시아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중국이 국제사회의 러시아 경제 제재에 가담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사실상 군사동맹이라는 평가도 받았던 관계였는데요. 그런데 시진핑이 최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전략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죠. 러시아 측은 중국의 태세 전환에 매우 당황한 모습입니다. 대체 양국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물법적으로 침공한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푸틴은 국가 부도를 선언하는 등 러시아 경제는 붕괴되기 일보 직전인데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러시아에게 유일하게 도움을 준 나라는 바로 중국이었죠.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부당하다며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확대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라들에게 비난을 가하는 국제사회에서도 러시아와 함께 목소리를 내왔던 중국. 그러나 최근 들어 러시아 중국 관계는 완전히 뒤집혔죠. 시진핑은 대국민 연설에서 국가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경제 제재에 정식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는데요. AP통신 기자는 왕이 외교부장에게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냐라고 질문하자 왕이 외교부장은 국가 안보 문제라며 뭉뚱그려 말하고 회견장을 나섰죠. 답을 듣지 못했던 AP통신은 추가 취재를 통해 중국 국내 상황을 전했는데요. 중국 국가안전부가 8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을 체포해 이들이 러시아의 요원임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신문 조사 결과 유력 인사들은 물론 시진핑 최측근인 왕치산 부주석까지 러시아 여성 공작원들에게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푸틴은 중국 국가안전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서방이 조작한 사건으로 평하며 러시아 중국 관계는 다시 복원되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일부 서방 언론에서도 러시아가 괜히 중국을 건드릴 이유가 없다라며 미국이 사주한 자작극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대다수 국제정치학자들은 러중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러시아가 충분히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옹호하면서도 서방 국가와의 교류를 계속 이어나가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게 중국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선을 긋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태도 때문에 러시아는 중국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죠. 중국마저 서방에 굴복하면 사면 초가로 몰리는 러시아 입장에서 자국에 무조건 협력하는 친러 정권이 중국에 들어서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 스파이들은 중국 고위급 관료들을 미인계와 우위로 부어 삶으려 했죠. 호주 정치권을 친중 노선으로 바꾸려 했던 과거 중국의 수법과 유사한 방법이었는데요. 그러나 중국 정치권을 조종하려던 러시아 시도는 중국 국가안전부에 의해 실패. 중국은 결국 이를 빌미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모두 끊었습니다. 중국에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은 없다고 주장해왔던 중국의 주장과 달리 나토는 최신 중국제 무기가 러시아군에 반입되고 있음을 포착했죠. 그러자 대중 경제 제재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었는데요. 중국은 잡아댔지만 워낙 거짓 주장을 많이 해온 중국을 국제사회가 믿어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중국은 말 대신 확실한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했죠. 그 행동이 바로 러시아 경제 제재의 동참이었습니다. 최근 열린 러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문제가 러중 경제 협력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러시아군의 전면 철수를 마지막으로 제안했죠. 푸틴은 역시나 시진핑의 제안을 거절. 국제정치학자 피터 자이안은 러중 정상회담에 대해 시진핑의 제안은 합리적이지만 푸틴은 현재 아무것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 평했습니다. 또한 자이안은 마지막 제안이 거절당한 직후 시진핑은 관계 단절을 결심했을 것이며 실행을 위한 명분이 필요했을 것이라 보았는데요. 중국 국가안전부는 러시아 스파이를 체포하면서 시진핑에게 필요했던 명분을 마련했습니다. 순식간에 진행된 중국의 태세 전환과 명분 쌓기. 일부 언론으로부터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중국이 오랫동안 준비한 계략이었다라는 주장이 나왔죠. 영국의 가디언지는 중국에서 발견된 러시아 스파이에 대해 특집 기사로 다뤘습니다. 러시아가 최초로 우크라이나를 도발했던 2014년부터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스파이 행위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미지근한 태도는 그대로였고 러시아 스파이들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가 이때의 소재를 이미 파악해 러시아 스파이들의 행적을 계속 감시하고 대응해왔기 때문이죠. 중국은 서방과 대립하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척을 지는 행동은 삼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방을 잘못 건드리면 중국은 그동안 쌓은 경제적 성과를 모두 잃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러시아가 계속 서방과 충돌하면서 중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어왔죠. 가디언지의 주장에 따르면 그동안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러시아의 스파이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숨긴 채로 러시아와 친목을 이어갔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급하게 단절해야 할 때가 오자 러시아가 중국에 스파이를 보내고 있었다는 명분을 바로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푸틴은 스파이 행위를 일체 부인하면서도 중국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죠. 푸틴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는데요. 러중 국경지대인 아무르강에 러시아군이 다수의 장갑차 부대를 배치한 것이 위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국 측도 분노의 장갑차 부대와 미사일 부대까지 전진 배치. 양국은 강대강으로 대치 중이죠. 중국은 러시아라는 혹을 때려다 오히려 국경 갈등이라는 혹을 붙여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